예, 노동경제학 다 들리시죠?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 질문 있으세요? 첫 주는 예, 제가 출석 체크 오늘까지 뭐 출석 체크는 안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하죠 뭐.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없으면 2장 레이버 서플라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죠.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어, 이제 2장 노동 공급, 예, 레이버 서플라이는 노동 공급이라는 뜻이고요. 레이버 서플라이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볼 텐데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시간에 끝내지 못할 것 같고요. 한 2시간 조금 더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주 안에 끝내기는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양이 많아서. 첫 번째는 경제활동 인구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는지 레이버 포스 경제활동 인구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다음에 히든 어닝플로이드 뭐 실업자 같이 보이지만 실업자로 구분되지 않는 사람들, 뭐 우리가 구직 단념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모습 간단하게 그림으로 살펴보고, 세 번째는 미시경제학에서 여러분 배우셨던 효용함수, 예산제약 이런 것들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일을 하는가, 노동 공급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모형을 이용을 해서 노동자들의 선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요. 그래서 효용함수와 효용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무차별 곡선, 인디퍼런스 커브를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어떻게 측정하고 그 기울기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제약에 대한 이야기를 네 번째로 하고요.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우리가 예산 제약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려고 하는 예산 제약은 미시경제학에서 봤던 개념하고 조금 물론 이제 똑같긴 한데 조금 다르게 보려고 하는 것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는 이제 소득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예요.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비를 적게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일을 한다면 몇 시간을 할 것인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득은 내가 몇 시간 일을 하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똑같기 때문에 물론 뭐 잠을 조금 적게 잔다면 24시간은 다 똑같지만 잠을 조금 적게 잔다면 쓸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지긴 하겠지만 사람마다 똑같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동일하고요. 예, 그렇다면 얼마만큼을 일을 하고 얼마만큼을 또 여가에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이제 시간 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연 일을 한다면 몇 시간 일을 하게 될까를 이제 효용함수와 앞서 봤던 이제 예산 제약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풀어볼 거고요. 뭐 탄젠시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우리 미시경제학 시간에 다 배웠던 것처럼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에 도달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불가능한 것은 내 예산 제약을 넘어설 수는 없으니까 예산 제약을 충족하면서 예산 제약이라고 하는 것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가장 높은 무차별 곡선에 도달할 수 있는 점, 그 점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텐데 그 점을 찾는 가장 유용한 수학적 방법 중에 하나가 접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탄젠시 컨디션은 이제 접점을 찾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변화가 생겼을 때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첫 번째는 이제 non-labor income, 뭐 비근로소득, 비임금소득 뭐 이렇게 부를 텐데요. 비근로소득. 소득은 크게 우리가 두 개로 구성이 됩니다.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근로소득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임금소득, 근로소득, 레이버 인컴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지 않고도 사람들한테 이제 소득이 있겠죠. 네. 그런 부분, non-labor income 구분해서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소득이 늘어날 텐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임금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간당 임금 때문에. 그래서 시간당 임금이 변한다면, 그 웨이지가 변한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섯 번째는 일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며, 개인의 의사결정을 우리가 3번, 섹션 3, 4, 5, 6에서 봤다면 이제 7에 가서는 노동시장 전체의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도출해 볼 거예요. 3, 4, 5, 6 섹션까지는 우리가 개인의 의사결정이고 7번째 섹션에 가서는 이런 개인의 의사결정들을 다 집계를 하면, 다 더하면 경제 전체의 사람들의 어떤 노동 공급 의사결정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어떻게 개인의 의사결정, 노동시장,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캐시 그랜트, 이제 현금을 나눠주는 현금 지급과 같은 정부의 정책,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가지 사례들을 위해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9번째는 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근로장려 세제라고 부릅니다. 장려 세제에 대한 이야기. 이건 이제 소득 구간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근로장려 세제라고 하는 것에, 이건 이제 텍스 크레딧이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돌려받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려 세제긴 하지만 이게 이제 돈을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근로장려 세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지만, 일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근로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을 돌려받게 되는 그런 혜택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 생애 주기에 걸쳐서,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서 노동 공급이 조금씩 사람마다 다르겠죠. 젊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시간 일을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뭐 근로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 뭐 더 늘어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정한 어떤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뭐 금융기관 같은 데는 뭐 한 50세 정도, 조금 제 친구들 요즘 명예퇴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50 되기 전에 이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50 전후로 해서 금융기관 같은 데는 이제 퇴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60세, 일반 기업체는 뭐 한 60세 전후로 해서 퇴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와 같은 교수들은 한 65세까지 일할 수 있겠죠. 뭐 교사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은 뭐 한 60세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생애 주기에 걸쳐서,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서 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러한 얘기들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경제활동 인구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미국의 사례가 잘 소개가 되어 있고, 녹화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네. 강의 이제 끝나면 제가 동영상 강의란에 또 그날 강의한 걸 이제 업로드를 할 테니까요. 혹시 뭐 개인적인 사정,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시간 줌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동영상 강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미국에서 뭐 경제활동 인구를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잘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한국에서는 경제활동 인구 조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건 기본적으로 설문조사고요. 통해서 이제 그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들은 몇 명이며 실업자들은 몇 명이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또 몇 명인지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조사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설문조사는요, 대략 한 2,000가구 정도를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지난 한 달 동안 경제활동 상태가 어땠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는 질문 항목이 지난달에 뭐 하셨습니까? 이거 질문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한 20, 30여 개의 질문들에 이제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3월 달이니까 2월 달에 한 주를 특정을 해요. 그러니까 특정한 주를 이렇게 딱 뽑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두 번째 주 혹은 세 번째 주를 뽑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reference week이라고 부르는데 특정한 주를 이렇게 딱 뽑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주를 기준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그 경제활동 인구조사 데이터를 보다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맙시다. 시간이 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사 대상은 모든 사람은 아니고요. 이제 15세 이상으로 한정을 해요. 15세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제외가 되냐면 군 복무 중인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도소 같은 곳에 이제 재소하고 있는 재소자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에 있는 사람들. 이제 이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요양원 같은 데 계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그 경제 활동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그런 분들, 신체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요양원 같은 기관에 입소해 계신 그런 분들도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제외하고 15세 이상 연령의 그 어퍼 리밋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90세여도 괜찮고 95세여도 괜찮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만 그 로어 리밋은 있는데 어퍼 리밋은 없어요. 15세 이상으로 한정을 해요. 취업자, 그 다음에 실업자,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크게. Out of the labor force를 우리가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불러요. 저는 노동시장 관련해서는 웬만해선 줄임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거 비경활이라고 사람들이 자꾸 부르는데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뭐 경활 인구, 비경활 인구 이런 거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정확히 노동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이렇게 줄임말을 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웬만해선 줄임말 쓰지 않고요. 필요하면 줄임말을 쓰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비경활 인구 이렇게 많이 씁니다. 경활 인구, 비경활 인구. 근데 저는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취업자, 실업자,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분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취업자냐면 조사 대상 주간, 아까 제가 얘기했던 reference week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두 번째 주 혹은 세 번째 주를 픽해서 그 주를 reference week이라고 불러요. 그 조사 대상 주간에 돈을 받고 1시간 이상 일을 하면 이 사람은 취업자예요. 그래서 조금 엄격하긴 하죠. 1시간을 일해도 그 사람은 이제 취업자.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레퍼런스 윅이면 한 주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 딱 그 주에 레퍼런스 윅에 해당하는 그 주에 정말 딱 1시간 일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한 달에 29일 동안 일을 하지 않은 거고 일한 날 하루도 사실은 24시간 중에 딱 1시간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취업자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조금 make sense 하지 않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이제 기본적인 구분 방식이기 때문에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급가족 종사자라고 부르는데 뭐 돈을 받지 않고 이제 가족이 부모님이 뭐 경영하시는 그런 어떤 사업체라든가 혹은 뭐 자영업을 하신다면 혹은 뭐 자녀가 운영하는 그런 사업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제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18시간, 18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취업자라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구분 혹은 두 번째 구분 1시간 정도 일을 한 사람 아니면 굉장히 짧은 시간 일을 한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무급 가족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행태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런 의사결정이 굉장히 빈번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이번 달에는 일을 하고 그 다음 달에는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제 행태는 비교적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백앤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갔다가 나갔다 이런 의사결정을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일시적인 병이라든가 사고, 연가, 뭐 교육, 노사분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시 휴직자도 취업자로 구분을 합니다.
실업자들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조사 대상 주간, 레퍼런스 위크 한 주 동안 일자리가 없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포함해서 그 전 4주까지, 그러니까 레퍼런스 위크 그 전주, 그 전전주, 그 전전전주, 그래서 이제 4주 동안 레퍼런스 위기 마지막 주가 되는 거예요. 4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로 정의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오퍼가 오면 이를 accept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조건은 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도 아니고 이제 실업자도 아닌 사람들을 모두 가리켜서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급 가족 종사자인데 18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비경제활동 인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활동 인구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취업자들과 아까 이야기했던 취업자들과 실업자들을 합쳐서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고요. labor force. 그 다음에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E는 취업자들의 숫자고요. 그 다음에 U는 실업자들의 숫자, 둘을 합쳐서 경제활동 인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노동시장의 지표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경제활동 참가율,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이고요.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군인이라든가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혹은 요양원 같은 곳에 계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15세 이상 인구들 중에서 바로 이 경제활동 인구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비율을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부릅니다. 곱하기 100해서 이제 퍼센트로 쓰면 되겠죠. 이건 단순히 비율이니까 이렇게 쓰면 뭐 한 0.6 정도 될 거예요. 한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한 60%쯤 됩니다. 곱하기 100해서 퍼센트로 나타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P는 뭐냐면 뭐 당연히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더하기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용률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고용률. Employment Population Ratio라고 부르고요. Employment Rate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공식적인 이름은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예요. 그래서 고용률을 Employment Rate라고 부르면 조금 이상해요. 저는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라고 부르고요. 당연히 전체 인구 중에서 당연히 15세 이상 인구 중에 인스티튜션 같은 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 인구 중에서 이제 취업자들의 비율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들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분모가 좀 다르죠. 고용률은 전체 인구, 그러니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고 여기서의 분모는 E 더하기 U 더하기 5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에서의 분모는 경제활동 인구 E 더하기 U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 고용률을 측정할 때의 분모와 실업률을 측정할 때 이제 분모가 다르다는 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사실상 뭐 노동경제학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표가 뭔지는 알고 계시면 좋겠죠. 노동경제학에서 사실 저게 중요하진 않아요. 저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근데 좀 웃긴 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는데 레이버 이코노믹스를 수강을 했는데 실업률에 들어가는 분모와 고용률에 들어가는 분모가 다르다는 걸 모른다. 그거 조금 또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몰라도 크게 뭐 지장은 없지만 모르면 조금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히든 언임플로이드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히든 언임플로이드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대체적으로 뭐 그 구직 단념자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여기에서는 이제 구직 단념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업자라고 우리가 했을 때 unemployed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사실 어떤 사람들은 빠져 있냐면 지난 4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도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 일자리가 없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주어지면 일할 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실업자 풀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사람들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out of the labor force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OLF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F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실업자들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 혹은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일자리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조금 그 과소평가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사실상 실업이라고 하는 지표 자체의 정의가 그러하기 때문에 뭐 히든 어닝플로이드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 그렇게 설득력은 없어요. 그렇게 설득력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번 달, 지난달, 지지난달 실업률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이제 우리가 쭉 모니터링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관성 있게 측정한다면 그렇다면 사실 히든 어닝플로이드의 문제가 사실 그렇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히든 어닝플로이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직 단념자 같은 사람들 때문에 실업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실업자들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이야기도 해볼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실업자들 중에는 정말로 일자리를 얻고 싶지 않은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실업자들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이 맞습니다만 실업자들 중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실업자여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업급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실업급여만 받고 싶고 지금 당장 일은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최대 보통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그냥 당분간 실업급여 정도만 받고 싶어 해요.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진 않아요. 실업급여 정도면 뭐 괜찮아요. 제가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물론 좀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면 실업급여만 받고 한 2, 3개월 조금 더 받고 싶은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이 사람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것일까라고 하는 우리가 의심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다고 리포트는 하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쪽 사이드의 문제를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크게 보면 지금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도 제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이제 그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업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젯밤에 강의 노트를 전날 이제 한번 쭉 제가 만들어 놓은 강의 노트를 다시 한번 보잖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실업률 그림을 제가 빠뜨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빠뜨렸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네. 나중에 제가 실업률 그림을 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실업률이 5%를 넘었잖아요. 가파르게 상승해서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도 보내고 있고 우리 모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요원하고요.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 그런 거예요.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이제 유럽이라든가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노동경제학에 우리 충실하게. Labor Force Participation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코시스는 이제 여러분 통계청 데이터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이제 cosis.kr이고 여기에 가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제 2000년 1999년 말부터 이제 데이터가 있고요. 사실은 그 전부터도 이제 계속해서 데이터를 집계를 했는데 이제 실업률을 집계하는 기준이 좀 달라지면서 90년대 말에 그 기준이 조금 바뀌면서 이제 시계열의 단절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뭐 61%, 62%,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 위기 기간이었었어요. 이렇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졌던 것은 이때가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때문에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하게 되죠. 이제 그러다가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때 왜 갑자기 올라갔는지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올라갔다가 이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보통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기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 남성 구분해서 봤는데요. 여성이 파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이고요. 여성부터 보죠.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는 비교적 낮았었어요. 50%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제 크게 하락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은 남성이고요. 오른쪽 차트 보시면 되는데 대체로 한 74%에서 75% 정도 요 사이에 있다가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제 크게 하락했고요. 눈여겨볼 만한 것은 지난 20년 동안 뭐 이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끝난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해 왔다는 것이 이제 주목할 만한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것은 팬데믹 시작하면서 어떤 한국 데이터도 좀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데요. 한국 데이터는 조금 다릅니다만 남자 여자 모두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했는데 지금 뭐 미국, 유럽 이런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 상황으로 좀처럼 돌아가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락다운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보통 자녀 양육이라든가 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한 부담을 이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물론 안 그런 국가들도 뭐 비교적 그런 뭐 부담들이 적은 국가들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굉장히 월드와이드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자녀들 학교 가지 못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고요. 아직도 이제 스쿨 오픈하지 못한 국가들도 이제 덜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하락을 한 것이죠.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이제 가사노동이라든가 양육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전담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남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처럼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한국에서도 나타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어떻게 트렌드가 나타나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근로시간, 그 다음에 이제 근로일수인데요. 이건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온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Labor Force Participation 이 자료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경제활동 인구 조사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대략 한 2,000가구 설문조사한 거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근로일수라든가 혹은 이제 근로시간에 관련된 데이터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설문조사로부터 온 것입니다. 같은 그 설문조사 데이터는 아니에요. 다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근로일수 보시면 이 데이터도 이제 2005년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2006년부터 연간 데이터입니다. 살펴보면 총 근로일수가 이제 한 달에 한 23일 일을 했었는데 대체로 이제 지금 19일 정도 이제 하락한 거 볼 수 있고요. 평균적인 값입니다. 그다음에 총 근로시간도 한 190시간 이상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150시간 조금 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근로시간 하루에 몇 시간을 일을 하는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뭐 계속해서 하락하진 않겠죠. 계속 하락할 수는 없고 어느 수준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이제 일정한 값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보려고 했던 뭐 근로자, 노동자들의 선호에 대한 이야기. 효용함수 우리가 잘 표현을 해야 되고요. 선호에서부터 출발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제약, 그 다음에 시간 제약, 그리고 이제 어떠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점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이런 의사결정의 문제를 순차적으로 볼 텐데요.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제 간단한 형태의 의사결정 문제를 우리가 Neoclassical Model of Labor Leisure Choice라고 합니다. 뭐 굳이 번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노동 공급 의사결정이고요. 이러한 모형을 우리가 신고정파 모형이라고 합니다. 니오클래시칼이라고 하는 게 뭐 신고정파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 공급 의사결정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탠다드한 노동 공급 의사결정 모형. 혹은 노동 공급 모형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노동 공급과 관련한 모형들은 뭐 여러 개 있어요. 뭐 노동시장과 관련된 모형도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스탠다드하게 미시경제학 백그라운드가 비교적 탄탄한 그러한 모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모형들을 보긴 할 텐데 3장에선 말고 우리가 레이버 이코노믹스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델들을 보시면서 왜 이럴 땐 이런 모델을 쓰고 왜 저럴 땐 저런 모델을 쓸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 이런 이슈를 할 때는 이런 모델을 보고 저런 이슈를 할 때는 저런 모델을 볼까? 원래 이런 이슈를 할 때는 이런 모델을 보는 거고요. 저런 이슈를 할 때는 저런 모델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슈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모델이 바로 그 모델이기 때문에 그 모델을 쓰는 것이고, 저런 이슈를 볼 때 저 모델을 쓰는 이유는 저 모델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가 뭐 저기 패션쇼 같은 거 볼 때 뭐 어떤 쇼에서는 어떤 특정한 모델들을 많이 쓰잖아요.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뭐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이제 모델들을 뭐 많이들 모셔다가 쇼를 진행을 할 텐데, 그 이유가 바로 그거죠. 자신의 어떤 상품이라든가 혹은 뭐 옷이면 옷, 액세서리면 액세서리, 뭐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모델들을 모셔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슈를 우리가 핸들해야 되는데 가장 잘 핸들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이런 모델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몇 가지 모델을 볼 때 제가 가능한 상세하게 왜 우리가 이런 모델을 채택을 하고 이런 모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은 어드밴티지는 뭐고 우리가 또 희생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뭐 코스트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어떤 대표적인 어떤 노동자, 뭐 근로자, 노동자 그냥 제가 번갈아 가면서 쓸게요. 노동자라고 부르면 조금 거북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근로자라고 하면 뭐 노동자인데 왜 근로자라고 부르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노동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 노동자의 의사결정 문제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두 가지 재화를 소비를 해요. 첫 번째 재화는 여러 가지 소비재들을 묶어놓은 하나의 소비재.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식사, 뭐 먹는 것,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의류, 뭐 주택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거 다 우리가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액티비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뭐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하나의 소비재, 굿즈라고 이제 컨섬션 굿즈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것이고요. 그러한 재화를 소비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가 시간을 얼마만큼 소비할 것인가, 여가를 소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가능한 많이 소비하면 많이 소비할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자, 근로자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좀 더 포멀하게 표현하면 효용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재를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그 다음에 여가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효용이 늘어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여러 가지 뭐 푸드, 렌트, 뭐 교통, 뭐 대중교통 이용하는 요금,
혹은 이제 무비 티켓, 뭐 여러 가지 다른 아이템들에 $1,000를 소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하나로 다 뭉뚱그려서 consumption goods라고, 소비재라고 부를 것이고요. 이 consumption goods라고 하는 걸 대문자 C로 표시를 할 거예요. 소비재라고 부르고요. consumption goods에 대한 소비가 $1,000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요즘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게 사람들이 이제 굿즈라는 표현을 막 써요. 굿즈 좋죠. 굿즈 경제학에서는 옛날부터 썼었는데 몇십 년 전부터 썼는데 이제 사람들이 드디어 알게 됐어요. 굿즈라고 하는 것을. 물론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쓰는 굿즈는 경제학에서 쓰는 굿즈랑 조금 또 거리가 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굿즈는 그런 거죠. 뭐 특정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제작된 그런 뭐 제품들을 이제 굿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것, 혹은 뭐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되지 않는 건 대체로 나쁜 것이기 때문에 굿즈라고 표현하지 않고 배즈라고 표현을 해요. 배즈. 배즈도 있어요. 배즈는 여러분 나중에 재정학 들으시면 제가 다음 학기에 재정학도 강의를 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는 거시경제학자고 노동과 재정 이슈를 정말 재밌어서 하는 거시경제학자인데 우리 학교에서 우리 과에서 노동경제학과 재정학을 강의해 주실 수 있는 교수님을 모시지 못해서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그런 비유 제가 가끔 드는데 미국에서 뭐 이렇게 생활해 보시면 잠깐 동안 그 대도시 말고요, 뭐 맨하탄이나 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대도시가 아니고 중소도시 이런 데 가보시면 뭐 인구 한 20만 명, 뭐 30만 명 정도의 뭐 중소도시에 가서 생활해 보시면 그런 곳에서는 한인 식당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뭐 많아봐야 한 2개 정도, 없는 곳도 굉장히 많고요. 한인 식당들이 굉장히 드문데 그런 한인 식당의 특징이 뭐냐면 한 분의 주방장이 모든 한식을 다 만드신다는 거예요. 짜장면, 짬뽕부터 시작해서 육개장, 육개장 설렁탕까지 다 만들어요. 그래서 한 분의 요리사가 그래서 보시면 뭐 짬뽕 맛하고 육개장 맛하고 똑같아요. 건더기만 다르지. 제가 그런 요리사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만든 요리, 짬뽕을 드셔도 똑같고 짬뽕을 먹어도 거시경제학 같고 육개장을 먹어도 거시경제학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몰라서 좀 죄송하죠. 우리가 처한 현실이어서 저도 좀 답답하고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학교가 또 지향하는 바가 또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정부 교육 정책에 맞춰서 또 학교가 따라가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학교였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여유가 돈도 굉장히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학교였으면 뭐 그런 정책에 동참하지 않아도 뭔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을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정체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가 시간, 몇 시간의 여가 시간을 투입할 것인가는 이제 우리가 L로 표현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L은 이제 여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첫 번째 소비재에 대한 소비는 제가 일주일 동안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간 그 기간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소비재에 얼마를 소비하는가. 똑같이 일주일 동안 몇 시간 여가를 소비하는가. 그래서 시간의 기간은 타임 피어리어드는 이제 소비재에 대한 소비와 여가 시간에 대한 소비가 동일합니다. 같은 타임 프레임을 갖는다, 타임 피어리어드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효용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할 텐데 말씀드렸듯이 소비재를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여가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이제 효용은 늘어나는데 우리가 그러한 효용을 이렇게 효용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문자 U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노동자, 근로자의 만족도, 효용 수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지수화한 거죠. 수치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는 얼마를 소비했는지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같은 기간 동안 몇 시간 여가를 사용했는지 이 둘의 값에 따라서 효용이 결정이 되는데 이걸 이제 매핑하는 함수
함수를 이제 small u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small u는 이제 함수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효용 함수죠. 함수를 가리키는 그 기호고 대문자 u는 수치화된 어떤 효용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1000이면 1000, 대문자 u가 뭐 1000이면 1000 혹은 뭐 2000이면 2000 이런 값을 갖는 효용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u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utility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u의 값이 크면 클수록 더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용함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정해야 되는 중요한 성질이 바로 소비재를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여가 시간은 일정한데 소비재를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효용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에 대한 소비는 일정한데 여가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효용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많이 소비하면 여가 시간과 소비재 모두 효용은 증가한다라고 하는 이제 가정을 우리가 여기에서 강조를 할 것이고요. 나중에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가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효용함수를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효용함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의 재와 소비재면 소비재로부터 효용을 얻는다. 여가시간이면 여가시간 하나로부터 효용을 얻는다라고 하면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부터 효용을 얻게 되면 그냥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면 쉽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소비재라 컨섬션 굿즈라고 하는 것과 리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지금 효용을 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서로 다른 재화로부터 효용을 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효용함수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3차원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 우리가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효용함수를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대단한 개념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의 날씨 이런 거 이렇게 위성 지도 같은 거 보면 기압 이렇게 그림 표현해 놓잖아요. 이렇게 한국 지도 이렇게 있으면 뭐 이제 기압 뭐 구름 사진도 있고 뭐 미세먼지 사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을 텐데 기압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압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이런 그림을 이제 보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는 이제 2차원 평면의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거기에 이제 어느 지형이 산이 높은지 혹은 뭐 평지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등고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기도 하고 지금 제가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기압의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등압선이라는 것을 이제 이용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면의 그림을 그릴 텐데 어떨 때 효용이 증가하는지, 어떨 때 기압이 높아지고 이렇게 갈수록 이제 기압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고기압이면 H라고 쓰고 이제 고기압이면 이렇게 가면 기압이 높아질 것이고 등고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산 정상으로 갈수록 이제 높이가 높아지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2차원 평면에다가 어느 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높아지는지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하겠다는 것이죠.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동일한 효용, 동일한 만족도를 제공하는 이제 컨비네이션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500를 소비를 하고 일주일에 100시간 여가 시간을 사용을 하는 것과 첫 번째 조합이고요. 두 번째 조합은 일주일에 $400의 소비재를 소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125시간 여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만약에 동일한 만족도를 준다면 여기서 만족도는 이제 25,000 정도의 유틸. 이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수치화한 것이고요. 25,000 정도의 만족감을 나에게 동일하게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100시간의 여가 시간이 가급축이고 세로축이 소비재에 대한 소비입니다. 여기에서 항상 이렇게 쓸 거예요. 이제 2장 앞으로 웬만해서는 축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리저고요. 세로축은 이제 컨섬션 굿에 대한 소비예요. 여가 시간을 100시간 사용하고 소비재를 $500만큼 소비할 때의 만족도, 그게 바로 이제 요점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요점에 해당되는 만족도.
이것과 무엇이 같다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했냐면 125시간 여가 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 소비재에 대한 소비 $400 요점이겠죠. 이때의 만족도가 같다면 이건 사실 이제 같은 기압을 갖는다 혹은 뭐 같은 산에서 같은 높이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같은 효용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선상에서의 모든 값들은 무차별한 거예요. 등압선이든 등고선이든 그 선을 따라가면 높이가 다 같고 기압이 다 같은 거잖아요. 이 선을 따라가면 효용이 다 같은 거예요. 무차별 곡선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인디퍼런스 커브.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으로 가면 G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G라고 하는 점을 X라고 하는 점하고 비교하면 좋습니다. 보시죠. X라고 하는 점은 어떤 점이었냐면 125시간 여가 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 $400만큼 소비를 하는 것이고요. G라고 하는 것은 여가 시간도 25시간 더 많고 소비재에 대한 소비도 $50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X보다 G라고 하는 이제 번들이 그러니까 조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합이 사실 더 많은 거예요. 소비재도 더 많이 소비하고 여가 시간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면 X가 더 좋을까요? G가 더 좋을까요? 여기에서 제가 아까 뭐라고 가정했냐면 둘 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The more the merrier예요. 그러면 당연히 G일 때 효용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마치 꼭 산의 정상이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기압의 중심이 저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효용이 증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차별 곡선으로 효용 함수를 표현을 할 때 이런 무차별 곡선을 그리고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시 돌아가 보면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점들, 이게 바로 Y점이었고요. 요 컨비네이션이 Y였고 요 컨비네이션을 가리키는 점이 바로 X였었습니다. 그래서 Y라고 하는 점에서 얻는 효용과 X라고 하는 번들에서 얻는 효용이 이제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점들을 연결한 선을 우리가 무차별 곡선, 인디퍼런스 커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 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동일한 효용을 제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차별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네 가지 성질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성질은 무차별 곡선은 이제 우하향하게 표현을 합니다. 우하향하게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성질은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이 더 높은 효용을 제공한다. 더 높은 효용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 번째 성질은 무차별 곡선은 서로 교차해서는 안 되고요. 서로 이렇게 인터섹트 만나서는 안 됩니다. 크로스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뭐죠? 볼록 해야 되나요? 컨벡스하게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에서 이렇게 보통 그리면요. 이건 컨벡스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볼록인지 오목인지 전 잘 몰라요. 이렇게 보면 볼록한 거고 이렇게 보면 오목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근데 영어로는 명확해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컨벡스한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컨케이브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말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간단하게 네 가지 성질을 하나씩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우하향하게 그립니다. 이건 지우죠. 컨케이브 한번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무차별 곡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하향하게 그리는데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동일한 효용을 얻으려면 하나를 더 가졌을 때 혹은 하나를 더 소비했을 때 만약에 다른 하나를 포기하거나 희생하지 않으면 효용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 무차별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재화에 대한 소비가 다 늘어났는데 어떻게 효용이 동일할 수 있겠어요? 절대 효용은 동일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효용 수준이 같으려면 반드시 하나의 소비를 늘렸을 때 다른 하나의 소비는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효용을 제공한다면 우하향하게 무차별 곡선을 표시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이 더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제가 아까 X라고 하는 점, 요 컨비네이션, 이 번들이 X라고 하는 점을 가리키는 것이고 요 번들이 G라고 하는 점을 가리켜요. 소비도 더 많이 하고 여가 시간도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더 높은 효용을 얻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 그림 한번 참고해 보시죠. 세 번째 성질은 무차별 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차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시죠. 두 개, U0라고 하는 효용을 주는 무차별 곡선과 그 다음에 U1이라고 하는 효용을 제공하는 무차별 곡선을 그렸는데 이 무차별 곡선이 서로 교차해요. 서로 크로스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무차별 곡선 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동일한 효용을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Y와 X, 그러니까 Y라고 하는 번들을 소비할 때랑 X라고 하는 번들을 소비할 때랑 만족도가 같고요. 그걸 이제 무차별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X 뭐 이렇게 물결 표시 Y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의 선택이 무차별하다는 뜻이고요. 뭐 동일한 효용을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U1이라고 하는 효용을 제공하는 무차별 곡선을 따라 읽어보면 Y라고 하는 번들을 소비했을 때의 만족도와 G라고 하는 번들을 소비했을 때의 만족도가 당연히 같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X로부터 얻는 효용과 G로부터 얻는 효용이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G는 X보다 바깥쪽에 있는 점이란 말이에요. G는 X보다 여가도 더 많이 소비하는 점이고 소비지에 대한 소비도 더 많은 점입니다. 그렇다면 G로부터 얻는 효용이 반드시 더 커야 돼요. 당연히 위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무차별 곡선은 서로 크로스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등합선, 등고선 크로스해서 그리는 거 보신 적 없잖아요. 무차별 곡선도 그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성질은 다시 앞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네 번째 성질은 이제 원점에 대해서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컨벡스하게 그려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건 이제 그 한계 효용 체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비슷한 얘기들이 한 번 더 나와서 그때 그냥 넘어가려고. 미시경제학 잘하시는 학생들은 뭐 정확한 개념들을 다 갖고 계실 테니까 뭐 이 부분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차별 곡선을 반드시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했어요. 이쪽이 리저고 이쪽이 컨섬션 곳에 대한 소비입니다. 자, 요 점하고 요 점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니까 A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점 A는 어떤 점이냐면 여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소비지에 대한 소비는 굉장히 적게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여가 시간을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여가 시간 하나 더 쓸 때 얼마만큼의 소비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여가 시간 내가 한 시간을 더 쓰고 싶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만큼의 소비를 포기할 용의가 있을까? 포기할까라고 물어본다면 별로 포기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여가는 사실 이 사람에게 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용의가 있는 소비지에 대한 소비도 굉장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가 시간 1시간 더 사용할 때 얼마만큼을 희생할 수 있는가? 이 차이는 굉장히 미미한 거고요. 반대로 점 B를 선택하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점 A나 점 B나 동일한 만족도를 제공하는 점입니다. 다만 번들의 형태가 다른 것이죠. B라고 하는 번들은 여가 시간을 굉장히 적게 쓰고 있고 소비지에 대한 소비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여가 시간을 1시간 더 쓸 때 얼마만큼의 소비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여가 시간을 이렇게 1시간 늘릴 때 이 사람은 얼마만큼을 포기할 수 있나요? 이만큼의 소비재를 포기할 용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여가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가 시간을 하나 더 늘렸을 때 추가로 느끼는 만족감이 굉장히 큰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소비재를 포기할 용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또 더 나오니까요. 그때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차별 곡선의 이제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무차별 곡선 이렇게 우리가 쭉 스무드하게 그렸습니다. 물론 무차별 곡선이 정말 저렇게 스무드한가라고 질문을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분석을 비교적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우리가 뭐 이런 분석을 왜 하겠어요? 이런 모델을 왜 쓰겠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그 훌륭한 모델이에요. 모든 진짜 사람 모델이에요. 인간 모델을 데리고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그 뭐 저 디자이너가 뭐 자기 이렇게 뭐 컨셉하고 비교해봤는데 이건 뭐 이 모델은 이것도 좀 그렇고 저것도 좀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러면 사실 모델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모델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럼 그냥 뭐 디스플레이만 하면 돼요. 모델을 쓰지 않고 그냥 뭐 사진 찍어서 뭐 제품을 홍보하거나 그냥 뭐 제품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건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가능한 맞춰서 우리가 지금 보고 싶어하는 이슈와 맞춰서 잘 문제를 셋업하는 것입니다. 자, 무차별 곡선에 대한 기울기 얘기를 할 거예요. 무차별 곡선은 아주 부드럽고 스무드하게 끊긴 곳이 없도록 우리가 잘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기울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디가 끊겨 있거나 인디퍼런스 커브가 어디에 끊겨 있거나 혹은 뭐 킹크가 있거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스무드하지 않고요. 뭐 어떻게 이렇게 꺾이거나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꺾여 있거나 혹은 어디가 이렇게 끊겨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이제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상 할 수 없겠죠. 그런 경우는 배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여가 시간의 한계 효용과 이제 소비재에 대한 소비의 한계 효용을 우리가 정의할 텐데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가의 한계 효용은 무엇인가? 여가 시간을 1시간 더 소비했을 때 추가로 얻는 효용을 우리가 여가의 한계 효용이라고 부를 것이고요. 수식으로는 MUL이라고 쓰겠습니다. Marginal Utility of Leisure고요.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여가를 1시간 더 쓸 때, 소비할 때 추가로 늘어나는 효용이고요. 여가나 소비재나 뭐 쓰면 쓸수록 더 해피해지는 것이니까 반드시 한계 효용도 0보다 큰 값인 거예요. 여가 시간을 1시간 더 썼을 때 추가로 효용은 늘어나요.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굿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저도 좋은 거고, 그렇죠? 컨섬션 굿즈도 굿즈니까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소비재에 대한 소비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여가 시간을 1시간 더 쓰면 추가로 늘어나는 효용을 우리가 여가의 한계 효용, marginal utility of leisure라고 부르고요. marginal utility of consumption은 똑같습니다. 소비재에 1달러를 더 썼을 때, 뭐 1달러가 굳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 1센트여도 괜찮고, 뭐 100원이어도 좋고, 1000원이어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단위라고 표현을 하죠. 소비재에 1달러를 더 썼을 때 추가로 늘어나는 효용이 바로 marginal utility of consumption이고, 이때 중요한 것은 여가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다 일정하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한계 효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어떻게 정의하냐면 지금 가로축의 변수가 아까 봤듯이 리저였고요. 세로축의 변수가 컨섬션 굿이었어요. 세로축의 변수, 가로축의 변수, 만약에 세로축의 변수를 y라고 쓰고 가로축의 변수를 x라고 쓰면 어떤 함수의 어떤 커브의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쓰잖아요. 이게 바로 어떤 곡선, 가로축은 x, 세로축은 y의 그림으로 그린 어떤 곡선의 기울기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델타 y 나누기 델타 x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변수는 가로축에 l이 있고 세로축에 c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slope of indifference curve를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한계 효용의 비율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marginal utility of leisure 나누기 marginal utility of consumption. 여가의 한계 효용을 소비의 한계 효용으로 나눈 것인데요. 이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분수는 분수다 이런 식은 이제 크로스 멀티플리케이션이 되잖아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표현을 하는데 대각선으로 곱하면 델타 C 곱하기 소비의 한계 효용, 델타 L 곱하기 여가의 한계 효용이 되고요. 이제 이쪽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이쪽으로 넘겨주면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식처럼 쓸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경작고 학생들은 이제 전미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마치 꼭 효용함수를 전미분한 것과 같은 형태를 갖습니다.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별로 도움이 되진 않기 때문에 혹시 전미분에 대한 개념을 아시는 학생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모르는 학생들은 보실 필요 없어요. 이게 바로 무차별 곡선의 이제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하면 말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냥 MRS라고 부릅니다. MRS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어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한계 대체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물론 이제 어떤 무차별 곡선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MRS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MRS라고 하는 것이 여가와 소비재에 대한 소비의 한계 대체율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차별 곡선, 어떤 효용함수를 보느냐에 따라서 MRS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늘의 소비와 내일의 소비 사이의 관계가 궁금하다. 그 둘 사이의 효용함수를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효용함수로부터 무차별 곡선을 그리고 그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뭐냐. MRS라고 하는데 뭐와 뭐의 MRS냐면 현재의 소비와 미래 소비 사이의 한계 대체율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효용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MRS는 이름이 다 달라집니다. 물론 다 MRS인데 모와 모 사이의 MRS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지금 여가와 소비 사이의 MRS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그젬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무차별 곡선을 앞서 살펴봤고요. X와 Y 사이의 기울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X에서 Y로 갈 때 혹은 뭐 Y에서 X로 갈 때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X에서 Y로 갈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가 시간은 25시간만큼 줄어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비재에 대한 소비는 $100만큼 증가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X에서 Y로 갈 때 그 무차별 곡선을 따라서 그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번들을 교체하는 거죠.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X에서 Y로 갈 때 과연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델타 L분의 가로축의 변화분분의 세로축의 변화분이 바로 기울기잖아요. 델타 L이 뭐냐면 25시간만큼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소비는 얼마만큼 늘어났냐면 $100만큼 늘어났으니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X와 Y 사이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이 정도면 멀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하긴 하지만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우리가 지금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울기는 뭐라고 경제학적인 개념 어떤 경제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자 4라고 표현을 했고 25시간 여가 시간을 포기했을 때 이 사람한테 얼마만큼의 소비재에 대한 소비를 보상해 줘야 효용이 일정해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1시간에 $4를 보상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X와 Y 사이에서는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25시간 여가를 여가죠. 죄송합니다. 여가를 줄일 때 보상해줘야 하는 소비재에 대한 소비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가정은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소비를 보상해줘야 할까 혹은 거꾸로 얘기했을 때 얼마만큼의 소비를 보상해줘야 이 사람이 25시간의 여가 시간을 기꺼이 줄이려고 할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X와 Y 사이에서는 이 교환 비율이 4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1시간 여가 시간을 줄일 때 4달러만큼은 반드시 보상해 줘야지만 이 사람의 효용이 일정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X와 Y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울기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직선을 그리기가 어렵겠죠. 이 그림에서는. 정확히 표현해 보면 사실 이 X와 Y 사이를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다음 그림 보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계산한 것은 이 두 점 사이에 이제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상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뭐냐라고 하면 이 X와 Y 사이의 거리가 무한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이제 미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델타 L과 델타 C 굉장히 좀 큰 값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미분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이제 DL, DC를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X와 Y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꼭 두 점이 한 점과 같이 포개졌을 때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Y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X로 가까이 와서 달라붙는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무한히 가까워져요. Y라는 점이 X에 가까이 와서. 그러면 결국 우리는 무차별 곡선상의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찾을 수 있고, 이건 그냥 탄전트 라인이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Y라고 하는 점이 X에 무한히 가까워졌어요. 무한히 가까워졌어요. 그럼 그럴 때 X와 Y 사이의 거리는 마치 꼭 점 X에서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11시 45분까지죠. 그렇죠.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X에서 Y로 간 거예요. 죄송합니다. X가 Y로 무한히 가까워졌을 때,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는데, 점 X, 그러니까 번들 X가 번들 Y로 무한히 가까워질 때, 마치 꼭 우리는 번들 Y와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곧 그러니까 점 Y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무차별 곡선 Y에서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고 얘기를 했냐면, 이걸 이제 MRS라고 부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재와 여가 사이의 MRS다, 한계 대치율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한계 효용, 소비의 한계 효용 분의 여가의 한계 효용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부호는 당연히 마이너스, 우하향하니까 당연히 부호는 마이너스죠, 그렇죠? 마이너스 부호는 이제 여러분 뭐 붙여도 괜찮고요, 뭐 생략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이제 한계 효용의 비율이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자, 보시면 두 개의 점을 우리가 비교할 거예요. 한 점은 점 Y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점 X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예요. 두 개의 MRS를 비교해 보시면, 물론 다 이제 우하향하니까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이제 절대값으로 생각해 본다면, 절대값으로 마이너스 띄고 생각해 보면, 플랫한 것이 어떤가요? 플랫한 것이 기울기가 더 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기울기가 작고요. 그 다음에 얘가 기울기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고 있으면 사실 얘가 더 작은 거죠. 마이너스로 좌표로 봤을 때 수직선에서 여기 0이 있고요. 지금 이 MRS는 0을 기준으로 이쪽에 저쪽에 훨씬 더 멀리 가 있으니까 사실은 얘가 더 작은 거예요. 근데 절대값을 붙여서 생각해 보면, 절대값을 붙여서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띄고 생각해 보면, 무시하고 생각해 보면 이제 이 값이 더 우리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제가 기울기가 더 크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그 절대값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뭐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얘기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그냥 스탑하는 게 더 좋겠네요.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